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그 집필 활동 때문에 유럽을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진보 논객계 저희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친데레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분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표현에 이제 동일하세요? 한국 최고의 진보논계 진중권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좀 해야지. 아니 무슨 쇼예요? 무슨 여기 진중권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중권 교수를 소개합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바로 그거야. 정말. 변호사님도 앞으로 제가 그런 걸 소개하는 거 원하세요? 기본 전원축 변호사님입니다. 전원축 변호사님입니다. 이걸 원하세요? 여기서 그럼 내가 우리 김구나. 됐습니다. 진짜. 예.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분은 원래 좀 이렇게 토론 프로에서 자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죠? 두 분을. 아주 오래됐죠. 예. 같이 뵌지 몇 년 됐죠, 그래도? 토론에서 본지. 한 4년 된 것 같아. 그렇죠. 4, 5년. 토론을 많이 하셨죠? 이 JTBC, JTBC 동행. 아하. 그걸 우리가 짜장면 먹어가면서. 아니 근데 저기 토론 파트너로서 뭐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로를? 대단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아하, 예. 자기끼를 나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분. 그렇게 뭐 의례적인 거 말고 뭐 약간 영혼이 없어, 영혼이. 내가 좀 심한 말을 하도록 기대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 나보다 젊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영철하고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전 변호사님은 제가 이제 보수 논객들 중에서 예. 제일 좋아하는데 아하. 왜냐하면 이 보수 논객들이 상당 부분 귀가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하여튼 아, 그래요? 자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미션을 갖고 나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전 변호사님은 그냥 자기 생각 말씀하시잖아요. 아하. 그냥 가리지 않고 사실 우리가 한 10분만 얘기하면 서로 싸우거든요. 지난번에 그 녹화할 때도 화나가지고 가셨어. 내가 달려가서 잡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D가 잡았지 그들은 안 잡았지 그들은 나도 뛰어나갔어요. 피우자 그랬지. 그러셨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그러셨어요? 정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원칙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거의 그 주사파와 비슷한 주장을 하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마저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게 싸움이 나는 거죠. 알겠죠? 예. 주사파 김정은의 사주를 받은 듯한 발언을 거듭하기에 어쨌거나 근데 이제 두 분이 그 사석에서도 굉장히 뭐 자주 뵈는 그런 뭐 친한 사이. 동네에 살아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게 제 예. 고양이가 굉장히 희귀하다는 그 산책량이거든요. 산책을 해요. 예. 그 새벽 2시에 개 산책을 시키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요. 나는 그 이상하게 새벽 2시경에 나가는데 이 이상한 아저씨가 꼭 새벽 2시에 나와요. 그것도 여러 고양이 준비해가지고 그러세요? 나는 개 아빠지만 고양이 아빠예요. 그러시구나. 우상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86세대 지금 선두주자 자리를 이제 다투고 있고 지금 50대 기술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느닷없이 그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가는 길을 찾았구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요. 이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얻을 반사적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상호 의원이 86세대의 선두주자답게 오늘은 제대로 대응을 했구나. 그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왔다 갔다 할 그때까지만 해도 핵을 개발한다 뭐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카드를 썼다면 어느 순간에 북한이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확실하게 핵을 갖겠다. 이렇게 되니까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갖다 주장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상 남한 내에서 새 정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그냥 거의 같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조차도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정말 비슷해져요. 그러면 세 당이 다 합당을 하면 거대 여당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해서 자기 주자 냈으면 당선이 확실하잖아요. 정권 재창출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얘기를 좀 바꿔서요. 김무성 의원이 요즘 이제 자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위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이 사위가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위 하나 잘못 둘 수 있지. 이분 책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또
포지션이 또 그렇고 이제 네.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총선 통해 가지고 새누리당의 유력한 주자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기 오세훈 전 의원도 낙선했잖아요. 또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살짝 또. 아, 살짝. 이거 그냥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세훈 캠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나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희망이 없는 거죠. 난 그렇게 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3번을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일단 사건 개요부터 예. 아주 간략하게 편집을 거의 안 하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법 도박이죠. 예. 2014년 7월 달에 경찰의 처음으로 도박죄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의견 송치가 돼요. 무혐의, 그때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11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듬해 2015년 2월 달에 다시 내가 무혐의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또 갖다 줘요. 자기가 검찰에. 그걸 몰랐다고 예, 그러나 정모가.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검찰이 또 무혐의로 또 처분을 하는 이상한 행동을 검찰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은호가 이제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검찰장 출신의 현모 변호사가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나서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건이 밝혀져요. 마카오에 있는 우리나라 조폭 애들, 뭐 운동선수, 야구선수도 걸려들었잖아요. 이런 조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은호라는 이름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조폭이 딜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10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억대 도박을 한 거예요. 그걸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회사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횡령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횡령 조사는 싹 덮어버리고 조사를 안 한 채 도박죄로만 기소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도박죄가 다 집행유예로 초범은 다 석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1심 이 단독 판사가 판결문에 네네. 사실은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횡령 정황을 적어놓고 실형을 선고를 해요. 아, 1년을 1심. 선고를 해버린다고. 네. 이래 당연히 항소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변호사가 바뀐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또 보석 신청을 합니다. 검찰이 아주 예외적으로 적의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 쉽게 말하면 보석해줘도 된다. 거의 이런 건 안 해줘요. 아하. 안 해주는데 검찰이 그런 의견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봤으니까 이제 보석이 된다고 봤겠죠. 아하. 예?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2심에서도 검찰이 구형량을 내려버리고. 1심에서 3년 하는데 2년 반으로 구형량 네네. 또 줄인단 말이에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8개월로 줄인 거죠? 예, 8개월로 줄였는데 4개월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석방이 안 됐잖아요.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돈을 50억 원을 줬는데 30억 원은 성공사리금 돌려받았어요. 근데 20억 이것도 성공을 조건으로 다 준 거 다 돌려다오. 이러니까 변호사 이제 착수입니다. 예, 최유정 변호사가 직변실로 갔어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거 갖고 다투는데 팔을 붙잡고 문을 그 유리문으로 다 대가 있거든. 자꾸 비틀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3주 진단이 난 거예요. 30억 원은 줬고 나머지 20억에 대해 성격 논쟁이잖아요. 네, 성격 논쟁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50억 전체가 성공보석금이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아니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죠. 예. 경사 사건의 성공 보수는 무효다. 그러니까. 예, 무효다 이런데 정문의 얘기는 그거예요. 최유정 변호사가 하는 것은 단호사 하나 써준 것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놈의 착수금이 있고 뭐 그러냐? 그게 아니다. 50억 전체가 성공보살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애초에 둘이서 짜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0억은 우리 착수금이라고 부르자. 사실 성공보수금인데 예. 이렇게 얘기한 그거는 거예요. 우리 추정이고 아 추정이고. 이 최 변호사 얘기로는 얘를 변호사에 썼다는 얘기예요 이미. 30억은 돌려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언론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모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하고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19억 5천만 원은 행불이다 이거예요. 지금 계약서도 없어요. 그 어디에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사건 선임했습니다. 신고도 안 했어. 문제는 그겁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보석이나 이 집행유예가 뭐 본인이 판사가 아니니까 변호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거 무조건 된다고 만약에 속였다면 뭐가 믿는 게 사기죄가 있었다라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내가 지금 변호사를 몇십 년을 하는데 도대체 형사사건에 어떻게 하면 몇십억씩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많은 짓이냐 이게.
대부분 착수금이 피의자가 큰 부자라 하더라도 2, 3억이고 이렇지 뭐 20억 착수금에 선고보수 30억 하는 얘기는 우리 서초동 법조계에서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다 로비 돈이죠 뭐. 근데 이 감옥에 얼마나 있기 싫으면 그 보석으로 나오려고 돈을 50억씩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이 피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 같으면 그래 쓰겠어요? 그 이게 좀 사건이 좀 폭발력이 좀 있을까요? 빨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짧게 또 있어요? 또 다른 부럽고 한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정말. 이 이제 정문호 씨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정문호 씨가 수천만 원을 줘요. 아 변호사님 그리고 땀 나셨네. 좀 땀 좀 이- 닦으세요. 아유 뭐 이렇게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질빼질 하다가 내가 오늘 삐질빼질. 예. 이 롯데 면세점에 네네. 새 매장을 얻거나 이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면 매출의 3%를 주겠다. 실제 한 씨가 받아 먹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리고 국방부에 로비하는 적이 또 나옵니다. 아하. 이 내추럴 리퍼블릭 가지고 PX. 예, 그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전에 그 방위사업 청장 이거 좀 납품하자 이러니까 이 청장이 당시에 그 국군 복지단에 박모 대령을 불러서 이 어떻게 납품하는지 절차를 알려 드려라. 이게 도대체 로비의 끝이 어딥니까? 왜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서 못 움직이죠? 최유정 변호사가 폭로를 한 거에 PC, YC, PC 이런 사람을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녹음이 어디 돼 갔는가 하면 보이스펜에 녹음이 돼 갔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딱 찾으려고 보니까 보이스펜은 이미 이 모 씨가 감춰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그냥 블러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얘도 알고 뭐 얘도 알고 이건지 아니면 정말로 뭐가 있을 것 같은지. 내가 보기에 청와대를 거론하고 그 만약 전직 차관을 거론했다면 그걸 아마 이용한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블리핑이 맞아요. 이 호가 호의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예컨대 김보라 좀 아는 네네네네. 딴데 가서 나 김보라 잘 아는데 내 복면가왕 나가게 해줄게. 나도 술 한잔 사줘. 그래서 향을 제공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사기죄 아니야. 복면가왕을 김보라 절대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판결을 불구하거든. 근데 모르지. 근데 정 대표가 그러면 그 최 변호사한테 뭐하러 그 블러핑을 해요? 이유가 뭐야? 얘기를 했겠죠. 니 뭐 그 50원에 주고 하지만 내 다른데 이렇게 힘줄 다 했는데 왜 내 니한테 그걸 했겠어. 이미 녹음을 했을 때 사이가 비틀어졌을 때 아니에요. 너 다칠 수 있다. 이래서 정문호 사건이 보면 우리 사회의 치부를 전부 다 낱낱이 전부 다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도 헷갈릴 것 같아. 이게 수사할 게 몇 개야 지금 도대체. 그래서 서로 막 연결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이야 지금 보면. 아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8개월 이제 다 살아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만기 출소되는데 다시 들어가야죠. 출소되면 당장 1심 판결문에 단독 판사가 이 횡령 정황을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냥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이제 검찰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국회에서 특검 얘기 나오겠죠. 예. 아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 이건 뭐- 네. 하나 그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자들에게 정말 이게 정관료 찾아가는 거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정상적으로 자기 정상을 설명을 하고 하면 법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작을 해줍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네네. 이거보다 더한 사건도 내가 2심에서 풀어낸 적도 있어요. 대신 지금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 지금 영업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최근에 듣고보니 영업이네. 변호사를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 왕위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우연히 권력을 획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등급 없이 정통성에 대해서 자기부터 막 걱정을 하는 친구들은 이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막 가오가게 하고 드디어 그렇죠. 왕위까지 가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산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김정은이 같은 존재는 그보다 좀 더 할 거예요. 자기도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세습이 과연 전 세계에서 얼마나 조롱거리라고. 우선거리인지는 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늘 꿈속에서도 그리고 싶은 것은 푸틴이나 혹은 시진핑이 자기를 불러서 1대1로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고 옆자리에 앉히고 하는 걸 자기는 그리는데 그건 절대 안 해주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마지막 지금 놀이를 버린 걸로 봐요. 그런데 원래 이러면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5년 안에 통일됩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5년 안에 7년 안에 근데 이게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됩니다. 이게 그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전에까지만 해도 나 뭐 우리 핵 개발 할래 위협하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랬거든요. 미국과의 그런 협정 자체를 포기한 것 같아요. 또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핵보유국지 있죠. 핵보유국 지위 위에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미국에서는 뭐 그게 뭐 가령요. 씨알도 안 먹히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것은 예.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만 진전이 있으면 뭐든지 협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왜 그걸 못하는 거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핵과 강압 통치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는데 조금만 거기서 틈이 생기면 자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 7년 안에는 끝납니다. 얘가 망은 되기 전에 끝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김구라가 환갑되기 전에 평양에 가서 요은지 배 띄워놓고 소주 한 잔 마실 거예요. 냉면이나 먹좀 먹어서 그러면. 저는 소주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주는 되고 가능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붕괴하는 걸 뭐 막을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직업의 대표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참 빡세게 살아요. 아침 10시면요 일정 한 6개, 7개째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찬 1, 조찬 2가 따로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뭐 이런 질문 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알아주지 않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방송에서 제대로 안 다뤄주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뭐 종편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정편이 생겨가지고 정치인들의 제대로 된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어쨌거나 저희가 사실은 저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미스터 강의에서 우리 또 이준석 대표가 잘해줬는데 그때 이제 관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전화위 보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이제 전원식 변호사가 아주 잘해주고 있거든요. 요즘 어때요, 썰전 보면서? 시청률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저는 꿈도 못 꿔봤던 5%라는 수치여서 그때는 몇 %였어요? 우리 2점 몇 대. 2에서 3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솔직히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했으면은 모두 다 김광진 정치적 반두대로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못 돌아가요. 네. 청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달랐던 게 지금까지 청년 조직들이 청년 비례라는 걸 바라보고 좀 내부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당마다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청년 정책적인 면에 신경 못 쓰고 뭐 조직 새 동원하고 이런 것에만 좀 신경 썼던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역구 도전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게 청년한테 무슨 수혜 주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청년 비례를 뽑는 당원 당규가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뽑죠? 저희는 그거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는 것일 뿐이고 저희는 청년위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측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선권 안에 배치한다는 것도 무위로 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제 우리 당이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번에 규정 진짜- 자체가 젊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몇 명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당내에서 활동하던 청년 당원 중에서 자체 경선을 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요번에 있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슨 뭐 5분 보고 사진도 안 올리고 어떻게 이거 뽑냐라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고요. 그냥 비례대표 접수 받은 사람 중에 젊은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당규 자체를 그냥 위반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광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상향식 공천에 비슷한 거거든요. 청년들이 뽑는다는 거는. 그런데 이 제도에 약간 문제점이 청년 조직마다 발생한 게 어쩌면 야당 중에서 정의당도 굉장히 그 당원 조직이 잘 돼 있는 곳 중 하나인데 제가 정의당 간담회 가서 얘기하면서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어떤 대표자를 당내 활동했던 청년들 중에 뽑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정당 활동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시간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아주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 아니냐. 아무 걱정 없이 한 10년까지 정당 활동만 했던 사람들이 보편적 청년이냐. 이번에도 보면 흑수저당이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외에 다른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역설적으로 그런 것이 작동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제도가 완성된 제도냐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있잖아요. 청년들의 어떤 그 정치 참여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요즘 정치 굉장히 20대 30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선거 투표율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3명밖에 없더라고요. 20대 30대가. 그 3명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당의 지역구로 당선되신 분은 모든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크게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이고 부산에서 됐어요. 네, 국민의당도 원래 비례 그 정도 수번까지는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예. 못했던 거니까 객관적인 평가라는 새누리당만 당선 안정권에 한 명을 둔 거예요. 예. 그 신보라 예, 씨라고. 예. 어. 근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인구 비례로 봐도 사실은 20대가 14% 정도 되고 30대가 15%거든요. 둘이 합하면 딱 30%인데 과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 인구 비례만큼의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김광진 의원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 저 아직 기억나는 게 하여튼 이분이 얘기하면 저한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먼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편하게 입으면은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다 그러고 또 정장으로 딱 차려입고 어디 행사에 가면은 애를 걷다 그러고 이런 상황들을 청년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모순들을 많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겪은 게 뭐냐면은 이준석은 보편적인 청년을 대변할 수 없다. 뭐 학교도 하버드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은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들만 경험한 또 사람들을 대표로 인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저는 청년을 누가 대표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결국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300명 국회의원 있으면은 꽤 하나의 군집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표되지 못한 분들의 대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표되지 못한 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 출신들이 뭐 비례대표로 오시기도 하고 변호사가 오시기도 하는데 그게 좋든 싫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 세대나 장애인 분들도 그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람 혼자서 모든 것들의 청년 공약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을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방대 나온 거랑 하버드 나온 걸 동시에 어떻게 다 대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버드 나온 사람의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 지역에서 나온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길들이 필요한 거죠.